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어떻게 받으세요. 뭐 새해 계획 세운 건 있습니까? 뭐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MBC하고 목표가 비슷한데요. 올해도 살아남자로. 근데 왜 MBC를 끌어들이는데 왜? 모든 이 방송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무다고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제가 또 열심히 하면 MBC에서 뭐 조금이라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존감. 오. 아니 이제 그게 이제 1g이냐 100g이냐의 차이가 아니 있을 좋은 뿐이죠. 거지. 네. 되게 좋은 거죠. 그럼요. 책임져. 제가요? 그 갑자기 얘기지. 무게감이 막 제가 죽이시는. 감히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져.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맹렬하게 달려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헬마우스의 발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혹시 이제 MBN의 뉴스파이터라는 프로그램 김명준 앵커라는 요즘 뭐 요즘 좀 뉴스가 좀 되더만요. 네. 네. 뭐 방심위에서 뭐가 나왔다고? 방심위에서 권고 처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시사 방송 같은 경우는 방심위에 불려가는 일들이 이제 뭐 그렇게 뭐 귀한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놀라운 건 아닌데 김명준 앵커는 이제 특유의 그 진행 스타일 때문에 워낙 좀 화제성을 많이 몰고 다니는 캐릭터라서 이른바 호통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요? 고성 스타일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고성, 호통, 윽박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곤 하는데 한국 방송계에서는 또 이제 그동안 잘 못 봤던 유형의 이제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되게 같은데 화제가 돼서 SNS에 뭐 짤도 많이 돌던데요, 보니까. 그쵸. 이거? 그렇습니다. 네. 패러디도 되고. 많이 있고요. 패러디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패러디도 정도면 많이 이제 있고. 셀럽이 되셨구만.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이제 캐릭터화가 된 인물인데. 근데 왜 방심위가 경고를 왜 해요? 방심위가 이번에 이제 경고를 준 내용이 이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좀 계속 이제 논쟁적인 어떤 진행 스타일이긴 했는데요. 진행 스타일 자체가 이제 패널한테 굉장히 좀 압박을 주면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고성을 세게 질러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하면 그분의 설정 아니에요, 설정. 진행 스타일 설정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만나뵌 적이 있는데 방송 카메라만 벗어나면 엄청 그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이 방송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뉴스 파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낮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이야 조금 더 이제 소위 텐션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는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렇게 방심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른 제재는 이제 처음인 걸로. 쉽게 하면 진행 스타일에 대한 제재다.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네, 명목상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 아니 그게 그래서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 기준이란 게 있는 건데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니고 네.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네. 쉽게 하면 스타일이 그렇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심의의 결과 뭐 경고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원론적인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 제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고문을 같이 해봤으면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일단은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게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한 번씩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일단 잠깐 한 1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다면 이 참사에 대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논란이 더 거세지니까 오늘 입장문이란 걸 뭘 냈어요?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지금 국어 문장 독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왜 말을 어렵게 합니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말을 빙빙 돌립니까? 이거 해석할 사람 해석하고 말 사람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런 입장문조차 빙빙 돌려요.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나 저거 하면 잘할 수 자신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 컨셉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근데 제가 하면 네. 무섭대. 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걸 네. 못해요. 거기에 이제 딱 그 가죽 자켓 즐겨 입으시는 조금 더 가죽 진지해질 자켓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인상 그러니까 딱 그 미간 찌푸리면서 하면 잘할 수 있어 나. 그러니까요. 그냥. 방송이라기보다는 어디 이제 뒷골목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 1일 방송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2구 참사가 있고 나서 직후에 이상민 장관이 말실수 때문에 한창 그 논란이 됐을 때입니다. 경찰력이나 뭐 소방력을 추가로 투입했더라도 막을 수 없는 문제였다. 이제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을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명이나 이제 사과를 했던 내용들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책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 방송의 내용이 진행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이냐가 이제 1차적인 질문일 것 같고 진행자가 이제 패널한테서 이런 답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감정이나 평가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이게 맞느냐 하는 거하고 저 톤 앤 매너가 방송의 진행자로서 이제 적합하냐 이 부분은 논쟁적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타일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일단 궁금한데 노지민 기자 저 스타일이 좋아요 싫어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취향을 밝히자면 제 생각보다 좀 보수적입니다. 별로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말 그대로 스타일은 호불호의 영역이지. 그렇죠. 시입이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향껏 그냥 그러면 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싫으면 안 보면 되는 성질의 문제지. 옳다 그러다라고 잣대를 댈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저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심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스타일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종편계에서는 익숙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사실 저분만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잊혀진 이름이 되고 있지만 TV조선의 이제 엄성섭 앵커라는 분도 그분들이 목청이 상당히 좀 좋았던. 예, 목청 스타일의 앵커였어서 그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진행자이기도 했었고요. 김명준 앵커 같은 경우는 이날 방송도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한 대상을 상대로 할 때 이제 저렇게 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하필 이제 이상민 장관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방심위의 이 규제를 주도했던 게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회의록을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추천한 방심위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과도해 보이긴 하는데 내용적으로 틀린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런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들은 김명준 앵커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건 이분은 잘 안 보셨던 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너무 방송을 오래 진행하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그 미디어 오늘이나 이제 미디어스 같은 미디어 전문지에서 방심위의 이제 심의 회의록을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네. 챙겨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 시중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하고 그렇게 눈높이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은 회의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경우의 회의록도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의견에 기반해서 적용한 규정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제1호 항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송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등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불쾌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가능하냐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비유가 적당한 비유인지로만 가수마다 창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수마다 창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러면 창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진 않잖아요. 선호를 따지는 거지. 그렇죠. 나는 저런 창법이 좋아. 나는 저런 창법은 별로야.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까지 뭐 방심위가 나서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 사실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나도 하나 만들까? 옛날에 그 히트했던 그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나상실 기억하세요?
아, 그래, 예. 꺼락선이하고는 한기슬 해요. 네. 그래서 그 심드럼과 호통을 결합한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거 왜냐면 이제 나상수 캐릭터가 약간 츤데레 캐릭터잖아요. 말하는 꼬락선이 봐서는 뭐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 그랬다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정치인 인터뷰를 할 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뭔 소리를 가지고? 근데 진짜 이 품위유지라는 조항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조항이잖아요. 주관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엄성섭 앵커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는데 2015년에 엄성섭 앵커가 그 품위유지 관련해서 권고를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일보 기자를 향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행 스타일이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점심 식사 대화 녹취를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기자를 향해서 이게 기자냐 완전 쓰레기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당시에는 품위유지 조항을 가지고 권고 의결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손방망이 징계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가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모욕적 표현을 쓴 거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때나 지금이나 내용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같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이죠. 결국 내용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했다라는 게 핵심 아닌가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방심위원들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과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어떤 방심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분은 주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에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명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동 학대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그 양부모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LH 사태 당시에 분노한 시민들을 이제 조롱하는 글을 블라인드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던 LH 직원을 향해서라든지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시점에 대중들의 질타를 받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표적이 된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식의 호통을 쏟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대리 배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시청자들의 정서를 반영을 해서 본인이 다시 그러니까 대변해 주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어떤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습니다. 원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성섭 앵커처럼 특정인을 향해서 이제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식의 이게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거를 법적인 어떤 규정을 들이대서 이거 이제 평가하는 게 적절하냐 주관성이 아니, 그리고 좀 저는 지나치게 예를 개입할 수 있는 거 들어서 아니냐. 방송사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방송은 채널 내부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싶은데 그쵸. 구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행자의 진행 스타일이 우리 채널에 우리가 지향하는 채널 이미지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런 어떤 그 진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영업의 차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심의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보는 게 문제 없다라고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고 문제 있다고 했던 심의위원 보니까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입니다. 뭐 그거 다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 왔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수년째인데 갑자기 왜 이 스타일을 문제 삼기 시작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비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 내용을 문제 삼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이 스타일을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새삼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결국 내용적인 측면이다. 근데 이제 외피로는 규정을 가져올 때는 이제 외형적인 측면에 그러면 있는 것처럼. 호통 칠 때마다 그러면 항상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워낙 또 방심위 자체가 이렇게 여야 추천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늘 이런 비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안을 특히 가져온 이유는 유독 방심위에서 특히 여권 추천의 이제 방심위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뭐 방송 문을 닫았습니다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향해서 뭐 내용적 측면이나 스타일상의 측면이나 제재를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동안에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제 종편 진행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이제 잘 못 봐서 이거는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 방송에 대한 접근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점잖게 톤의 높낮이도 거의 없고 점잖게 양복 빼고 앉아갖고 딱 부동자세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딱 상반씩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팔리냐 이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그렇죠. 그래. 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방심이 얘기할 것도 없고 방심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갈수록 그러니까 예능화 되잖아요. 맞아요. 예. 시사 프로가. 네. 뭐 그거는 지금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엄연한 현실이잖아. 그렇습니다. 예능화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 진행자의 캐릭터 구축 문제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진행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이 결국 어떤 대중적 저변을 좌우하고 그렇죠. 그게 시청률을 좌우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캐릭터 구축을 특색 있는 캐릭터 구축을 못하는 진행자를 오히려 방송사 안에서는 탓하는 그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 번 더 공유를 해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김명준 앵커의 호통 대상이 대중적인 질타를 받는 대상이 될 때는 뭐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포퓰리즘적인 접근이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를 대신해서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가끔 보면 너무 이제 과해가지고 대상을 이제 조롱하는 경우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도 사실 그 대목인데 2021년 연말에 이제 국민의힘 내홍이 이제 한창일 때 그때 좀 과도한 액션을 취한 장면 때문에 논쟁적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30초 분량에 살짝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최진봉 교수님, 예. 야, 이 하다 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보세요 중진 의원이 당 대표를 향해서 철딱서니 이렇게 공격하니까 거기 또 당 대표 측근은 그 중진 의원을 향해 틀딱꼰대 뭐 운율을 맞춰서 철딱 뭐 운율을 맞춰요 또. 철딱 그럼 라임이네. 네, 그 라임을 순간적으로 살려내는 바람에 저 뒤에 이제 최진봉 교수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웃느라고 잠깐 좀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보면 뭐랄까요 이제 시청자들한테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규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딱 보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용이만 인용. 네, 인용이죠. 네. 피해가고 있구만. 근데 저런 게 뭐 너무 자극적으로 막 하면 희화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저널리즘 질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심의의 영역이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점잖은 사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네, 힘들긴 합니다. 뭐 왜 대답이 그래? 의미상으로는 이제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한 캐릭터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되고 있는 SNL 코리아 이제 시즌 3 안에도 아예 저분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요? 앵커가 이제 계속 이제 막 빙빙 돌리면서 특유의 이 제스처가 있거든요. 이 종이에다가 계속 펜을 이제 빙빙 돌리면서 사람입니까?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적 사랑을 받는 진행자가 된 셈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방심위해서 저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저분 입장에서는 나쁜 거 없잖아. 뭐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하여간 본인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뭐 권고 자체가 방송사에 악영향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뭐 제 진행에는 문제 없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네. 세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새해 목표인 거죠. 이씨. 거의 인생 목표 아닙니까?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친절하고 세심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통위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죠. 방송통신위원회 뭐 감사 수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지난 3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전해진 건데요.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예, 그게 2010년에 이름이 바뀐 바뀐 거죠. 건데요. 예. 그런데 방통위가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진 건데요. 이 방통위원장이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에서 좀 집중 포화를 맞고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이제 TV조선 재생인 심사 관련해서 7월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또 9월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 관련 건으로 감찰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를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2018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딱 문재인 정부 시기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사진을 임명할 때 문제를 보고 있는 거고 또 여권에서는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 구성을 들여다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것까지 같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바로 다음 날에는 EBS의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누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보수 정당 쪽에서는 계속 비판의 그런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분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다가 EBS 이사장에 선출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앞서서도 논란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2018년에 직무집행정지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각하가 됐었고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무혐의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통위원 추천 이사들. 네. 그럼 그 추천 과정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통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했고 이사 추천의 건에 대해서 회의했고 회의 속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있겠죠. 네. 그 부분 되지 뭘 또 그렇게 나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추천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추천 과정을 진짜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 추천 과정 이런 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쪽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분위기상으로. 그렇다고 뭐 민주당 좀 민주당 갖고 당신들 왜 이 사람 왜 추천했어? 그렇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대로인데 방통위 추천이라면 오히려 이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정치권 추천이 더 불투명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인가를 이제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오히려 이제 절차가 지켜졌을 가능성이 높은 쪽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제 의도가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만 봐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 추천 절차나 뭐 임명 절차가 아니라 결격 사유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아니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제대로 그러면 검증이 됐느냐 추천 과정에서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를 이미 잡고 있다. 이 얘기로도 일단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흘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겟이 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딱 찍어서 그러니까 A 이사의 그러니까 이 점을 딱 잡았는데 바로 터트리면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기가 쉬우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왜 추천이 됐는지 과정을 들여다보고 추천의 정당성을 따지겠다. 이렇게 우회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뭐 편향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 다 있는데 지난 정부 관련된 인물들만 관련해서 표적을 삼는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에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된 게 박문진이랑 EBS 이사회잖아요. 이 점도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EBS가 그 새 공영방송 이사회 중에서도 KBS 그리고 EBS, MBC의 박문진 중에서도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KBS랑 박문진은 내년 8월까지인데 올해, EBS 이사회는 네, 올해죠. 이제 해바뀌었으니까 올해. 네, EBS 이사회는 내년 9월까지고요. 그리고 또 김유열 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최근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2025년 3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렇고 또 MBC 같은 경우는 박성재 사장이 올해 2월에 임기가 끝나기는 하지만 뭐 연임을 하게 되면은 2026년까지도 또 사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 5년 중에서 중반 넘어서 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 체제가. 이런 상황에서 박문진 그리고 EBS를 먼저 앞세웠다라는 부분이 좀 여러 의심을 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박문진 MBC 대주주인 박문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올해 8월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까지도 못 참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못 지금- 참는 이유는 이제 사장 연임 여부가 2월 전에 결정이 될 테니까. 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속칭 작업 들어갔다고 사장 그
후임 사장 선출 과정에 이 사진 그러면 개편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그럼 불가능한 건데. 그렇네요. 예.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까지 임기잖아요. 네, 그 전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런 게 다 어떻게 맞물려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공직윤리지원관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국무조정실에 지금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이잖아요. 이곳이 지난 연말부터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를 하면서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키려 한다. 이런 좀 의심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의혹이. 근데 이걸 어디에 부활시키냐. 바로 지금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부활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건 아니고 좀 공직사회 기강을 잡으려고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좀 보강을 하려고 한다. 이런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1월 출범 목표로 뭐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받은 인원으로 감찰팀을 구성을 하고 또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첩보도 수집한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올해 되자마자 전해진 소식은 정작 뭐 고위공직자들의 뭐 비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공영방송의 이 사진에 대한 뭐 구성 문제, 뭐 결격 사유 문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양상인 것도 좀 씁쓸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직감찰반 뭐 강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대체적인 해석은 전임 정부를 털면서 그거를 이제 직권남용죄로 자꾸 엮으니까. 네. 괜히 나서서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나도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 걸릴까봐. 복지부동 문화가 지금 분위기가 엄청 팽배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해갖고 공직사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 다잡기 위해서 공직감찰반을 강화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대체적인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뭐 LH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공직사회 기강도 올리고 기강을 잡으면서 뭐 진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위한 사기도 올리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MB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좀 언론계에서도 뭐 흑역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방송사 임원 교체 관련해서 뭐 청와대 BH 뭐 하명을 받았고 또 방송사 동향이나 임원진 교체 방향 그리고 실제로 뭐 이사 관련한 뭐 결격 사유 같은 걸 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김종희 씨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그쵸. 파트가 그렇죠. 바로 이제 네. 거기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과 더불어서 언론계에도 그렇게 광범위한 사찰에 네, 가까운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렇게 과거를 계속 회귀하는 듯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숨기지도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제 우회적이 된 건데 예전에 비하면 뭐 KBS MB 시절에 이제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던 시절이나 뭐 맞아요. 그런 때랑 비교하면 그게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판례들이 그동안 쭉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이 사진을 흔드는 방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건데 근데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어떻게 뭐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연장이 되더라도 이제 이 문제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을 때 이 사진을 흔들어서 뭐 추천 과정을 문제 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판례로 다시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그 뒤로는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몰려갈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직무유기로 걸었더니 아예 직무를 안 해버리는 사태가 생기는 것처럼 추천 과정까지 문제를 삼아버리면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면피용으로만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라 부작용을 다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찰하고 밖에 뭐 있냐라는 거예요. 이사 추천하는데 그렇죠. 회의 속기록이 없다면 제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방통위의 기능 중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그거를 하는데 기록을 안 남겼다? 속기록 안 남았다. 그다음에 방통위는 회의체거든요. 그렇죠. 위원들의 어떤 회의, 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들이 결정이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의 속기록을 안 남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 후보자도 공모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회의 속기록만 보면 되는데 무슨 감찰하긴 뭐를 하냐고. 이래서 회의 속기록을 조작을 했다 나중에. 이렇다면 이거 큰 문제겠죠. 근데 어떤 누가 간이 부어도 그렇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왜냐하면 있어요? 여야 추천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감찰까지 하시느냐 이게 제 얘기는. 뭐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데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섰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고 또 감사도 있고 뭐 수사도 있고 이 감사나 수사를 좀 근거 삼아가지고 이 사진을 교체했던 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사실 과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전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얘기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전에도 뭐 이사진 교체할 때 주로 이제 법인카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타겟이 공영방송 이사냐 아니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냐 이것도 좀 갈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감찰 대상은 방통위 원장이 맞는 거고 방통위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지만 뭐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압박이 가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기마다 그 과거 여권에서 임명을 했던 이사진들이 잘려나가는 일이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 바뀌고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이사진 전원 사퇴, 이사진 전원 퇴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 과정이나 뭐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까지 가는 과정 이른바 블랙리스트 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내부 뭐 예를 들어서 임원, 직원 더 나가서 출연자까지 속아내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동원이 됐던. 그래서 그것이 사법 처리가 됐잖아요. 네. 이게 되다 보니까 음지에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찍어내고 속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안 치고 하는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들은 이미 충분히 경고가 됐다는 거죠. 전례에 의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가는 듯한 어떤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무조정실이 움직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게 공직감찰반 부안 논란 있을 때도 대통령실과 결국에는 내용이 공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총리실 산하에 MB 모델을 다시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직복무관리관실 보면은 뭐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뭐 고충 처리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랑 검찰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되게 분리돼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그와 반대되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참 동네 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제가 본방 JB타임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김만배 씨하고 금전거래한 현역 중견 언론이 3명이 지금 나왔어요. 네.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언론계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은 이제 큰 문제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언론계에서 범위를 좁히면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서 그러면 독자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가 사실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기사를 보면은 그 금전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만배 씨하고 거의 어떤 연배가 같고 또 같이 법조 출입을 했다. 네. 이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해당 언론사 안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자명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법조 관련 기사에 혹시 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보이는 손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작용했을 것까지도 사실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언론인들 얘기가 정영학 그러니까 녹취록에 여러 번 나온다는데 왜 그동안 언론은 그걸 보도를 못했을까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네. 수사 타이밍도 굉장히 공교롭다고 보는 게 이게 그동안은 보도가 거의 안 됐었던 내용인데 뉴스타파에서 한 2주 전쯤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3명이 아니고 이제 훨씬 많은 규모의 이 관리가 들어간 기자들이 있는 걸로 네. 나와 있는데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진보 쪽 언론 하나, 중도 쪽 언론 하나,
보수 쪽 언론 하나 마치 맞춘 것처럼 딱 3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정영학 녹취록을 가장 꼼꼼하게 읽은 주체가 검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데로 모두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안 건드렸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금전 거래까지 했다면 특히나 그냥 뭐 친분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전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왜 안 건드렸는가?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언중 6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